안녕하세요. 샘스 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GDP입니다. GDP는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인데 막상 자세한 뜻을 살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GDP를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GDP라는 지표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1929년부터 미국에는 대공황이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경기 하락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까지 큰 영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금융시장도 혼란스럽고 대규모 실직도 일어나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걸 구하려고 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1931년에 미국 국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들입니다. 이 경제 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이때 미국은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미국은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국민은 얼마의 수입을 얻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소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동안 이런 걸 측정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의 부를 알아낼 수 있는 경제학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러시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GDP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한 국가가 얼마나 생산했는지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GDP가 크면 많이 생산했다 이런 의미가 돼서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때 쿠즈네츠가 GDP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경제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 국가에서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걸 한번 측정해 보자라고 한 거죠.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친 후에 그 결과를 GDP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걸로 평가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펼치고 나면 "이게 효과가 있었어.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 이런 거를 수치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쿠즈네츠가 GDP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아 이 GDP가 이렇게 성장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한 국가의 생산, 부를 측정한 게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케인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도 이런 일을 했어요.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로 1919년 6월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연합국은 독일에게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게 합니다. 그때 케인즈가 1919년 11월에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국들이 과도한 민족주의 감성에 지금 빠져서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려고 하는데 독일 경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독일은 배상금을 물지 못하게 될 거고 아마 이거는 또 다른 전쟁이나 다른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에서요. 이때 배상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배상금을 물려면 독일이 수십 년이 걸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입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부를 측정했던 거죠. 그게 지금의 GDP 체계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측정해 봤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은 당시 유럽의 베스트셀러였고 그 당시에 10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독일은 그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국가가 얼마나 생산을 하느냐, 이 나라의 부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측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는 국부를 계산한다는 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힘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계산을 해 보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부가 많은 국가였다는 겁니다. 식민지로 출발해서 그냥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굉장히 부가 크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 전쟁이 정리가 됐죠. 그러자 사람들은 '아 이게 한 나라의 부를 측정하기에 좋구나. 유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5 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엔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 뒤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는 GDP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GDP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봤으니까 이제 GDP의 뜻을 보겠습니다. GDP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국내 총 생산입니다. 영어로는 이래요. Gross Domestic Product 이거의 약자예요. 뜻을 한 줄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계.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로 유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기간을 정해두고 파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에 생산물을 가져와 이런 게 아니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무언가를 측정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올해 GDP, 이번 분기의 GDP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이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만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 GDP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을 마친 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최종 생산물, 이거는 말 그대로 마지막 생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때 GDP에는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치잖아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바퀴도 만들고 핸들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바퀴와 핸들은 이 자체로 최종 생산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차에 들어가야 자동차라는 최종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퀴와 핸들은 GDP에 포함하지 않아요. 예를 보기 쉽게 자동차로 들었지만 우리가 쓰는 제품들을 보면 중간 단계 미완성인 것들이 많죠. 그런 거는 최종 생산물이 아니어서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케이스를 볼까요? 이 자동차를요, 2020년에 생산을 했어요. 근데 안 팔려서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2023년에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는 언제 GDP에 들어갈까요? 바로 2020년입니다. 이게 생산된이지 판매된이 아니니까요. 생산만 해 놓고 못 팔았더라도 생산을 완료했을 때의 GDP로 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2020년에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럼 2020년에 GDP가 높아집니다. 설사 그걸 팔지 못하고 재고로 갖고 있더라도 2020년에 GDP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산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것도 우리나라 GDP에 들어가요. GDP의 약자가 도메스틱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엔 시장 가치라는 부분을 볼게요. 이 아이 아빠는 2022년에 출근을 하다가 2023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사노동은 그 자체를 시장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빠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무언가 생산을 했다면 그때는 2022년 GDP에 들어가는데 2023년에 육아휴직을 한 이후에는 GD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돈을 지불한다. 그건 GDP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치라는 말은 시장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거니까요. 내가 우리 집안일 하는 건 GDP에 들어가지 않지만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건 GDP에 들어갑니다. 같은 이유로 집에서 엄마가 아이 학습을 가르치는 거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표 학습은 GDP에 안 들어가지만 학원을 보낸다면 그건 또 GDP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살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월세가 올랐습니다. 그럼 GDP도 오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월세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낸다라고 가정하고 이 집값이 오르는 거를 반영해서 '월세가 올랐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GDP도 올라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GDP라는 걸 다시 보겠습니다. 국내 총 생산을 의미하는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계인 거죠. 그래서 GDP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아 이 나라는 뭔가를 더 많이 생산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 국가는 좀 더 부자가 됐겠네. 좀 잘 살아졌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 팔리는데 물건을 그렇게 많이 생산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GDP가 올랐다. GDP가 상승했다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가 쪼끔 더 부자가 됐다.' 이런 느낌의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GDP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계산할 건 아니니까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명목과 실질은 우리 예전에 봤던 그 말입니다. 실질은 물가 변화를 고려할 때 붙이는 말이라고 했죠. GDP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GDP로 한 나라의 부를 계산하는 게 항상 옳을까요? 세상에 100% 장점만 존재하는 건 없듯이 완벽한 지표도 참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GDP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선 여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밤새 야근해서 뭔가를 생산하고 창출을 했어요. 분명 그만큼 GDP는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GDP가 올랐다,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면 좀 잘 살게 되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잘 사는 거냐는 거죠. 이 GDP는 여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GDP도 보지만 노동시간, 여가시간 이런 통계를 따로 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집값의 문제입니다. 아까 월세가 오르면 GDP가 오른다고 했죠. 다른 상황은 다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우리 집값이 두 배로 올랐어요.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월세도 올랐겠구나 판단하면서 GDP가 오르게 됩니다. 물론 GDP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므로 기존 집값이 올라서 거래되는 건 GDP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면 월세가 올랐다고 가정하고 GDP가 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졌나요? 우리 집에 뭔가 변화가 있나요? 물론 집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보통 이럴 때 '그럼 팔고 다른 집 갈까?' 하고 보면 다 같이 올라 있죠. 그래서 그냥 살던 집에 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GDP라는 숫자는 더 좋아지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요.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GDP가 처음 생겼을 때는 사실 환경 오염이 중요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을 때니까요. 근데 어쨌든 공장을 열심히 가동해서 생산을 늘리면 GDP는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생긴다면 그 환경 오염은 GDP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노동은 GDP에서 아예 빠져요. 저는 외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재료를 사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먹는 그 노동의 가치는 GDP에서 측정하지 못합니다. 측정한다고 해도 '그게 맞아? 그것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보니까 가사노동, 육아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측정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GDP만으로는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게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일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삶의 질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면서 드러나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여전히 한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줄 세워 비교하기도 좋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 들어가도 이렇게 국내 총생산하면서 각 국가의 지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요 국가들의 GDP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매번 GDP가 얼마나 올랐네, 어디가 많이 올랐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까 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부를 비교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다른 지표들도 많이 보겠죠? 그래서 노동시간, 임금, 여가시간 이런 다른 수치를 비교해 보는 걸 보면 시대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만 볼 거예요. GDP가 들어가는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최근 기사인데요.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국방비를 7%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게 GDP 대비해서 약 21%라는 기사예요. 우크라가 국방비를 많이 늘린대. 그러니까 "그래? 그게 어느 정돈데?" 한 7% 늘린대. "아 그래? 그게 많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GDP의 약 21% 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 국가에서 한 해 생산하는 거에 21%를 국방비로 쓰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감이 오는 겁니다. 다음 기사예요. 미국의 2 분기 GDP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다는 기사예요. GDP 자체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보통 뉴스에서는 이렇게 성장률을 보여주죠. 이전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걸 말하는 건데 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왜 낮아졌을까?' 이렇게 원인을 찾고 '그럼 다음엔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GDP 성장률이 높아져도 이렇게 기사를 내죠. 경제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큰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이런 제목이에요. "빚더미에 질식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가계빚이 GDP보다 많은 유일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정에 빚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GDP에 비교를 하니까 딱 와닿는 겁니다.
한 해 생산하는 것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예요. 딱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에 빚이 많아." 이 얘기를 할 때 "한 해 벌어들이는 것보다 빚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정말 많구나.' 이렇게 와닿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GDP는 기사에서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GDP라는 걸 들어보기는 했는데 막상 이걸 자세히 보니까 더 재밌지 않나요? 이제 아이가 "GDP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도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 공부로 배울 때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 경제를 제대로 알게 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금융 문맹 탈출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엄마였습니다.